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오게 되는 역실적 장세가 남은 거고요. 지수가 얼마나 빠지느냐 안 빠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벤트가 마무리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고, 금리가 올라진 상태에서 안 올리기만 하면 경제는 정상 작동된다고 생각하는 건 실물을 모르는, 반등하고 나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이 아마도. 네,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 가운데서도 네. 우리 강 이사님 팬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열렬하게. 예, 감사합니다. 네. 강 이사님이 보고 싶다. 네. 자, 이제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도 네. 일단 시장이 한번 이제 큰 조정이 좀 올 것이다. 네.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매수도 적극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네. 말씀 주셨는데, 일단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또 변동이 있었어요. 네. 반등이 좀 왔잖아요. 제가 본 거는 2300에서 2400 정도 봤는데 100포인트 정도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MSCI 조정 때문에 올라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 위로 더 올라갈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고민들을 방송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종목들 올라가는 거 많은데도 자꾸 갖고 내린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 시황은 시황인 거고 종목은 종목인 거고, 그러니까 뭐 1000억짜리 종목이 2000억이 된다, 그런 종목이 10개 있다 그러면은 2조 원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130조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거가 막 빨간색 불기둥을 보이면서 2천억짜리가 10대 개 정도만 막 상한가 뿜어내버리면, 그리고 더블 뭐 순식간에 가버리면 장이 되게 좋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매크로를 보면서 시황을 보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지수 레벨은 어느 정도 찼다. 만약에 여기서 2500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좀 실린다거나 펀드 플로우가 좋아진다거나 외국계가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경제 전망이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 흔히 시중에서 예상하는 어떤 그 피벗이라고 하죠. 네. 금리를 막 올리다가 이렇게 돼서 내려가는 거,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1970년대 이후로 8번, 7번, 8번 되는 금리 인상 스케줄만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94년도하고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다 어떤 부분에서는 리세션이 오고 시장이 많이 침체가 오고 그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시장은 물론 리세션을 받는 시점과 주식이 올라가는 시점은 다르지만 중간에 이렇게 오르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시장이 바닥 찍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나온 건데 그걸 얘기하면 저 쇼쟁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 행위가 아니고 경제 행위고 데이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드커브 인버전이 나오고 크레딧이 축소가 되고 은행들이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물론 그게 잠깐은 덮어질 수 있죠. 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9.11 테러 나기 전에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IMF 터지고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도요,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 냈어요. 그리고 서프라임 터지기 전에도 부양책은 나왔습니다. 부양책은 부양책이고 일드커브 인버전은 인버전이고 금융 경색은 경색이고 기업 실적은 실적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종합주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위냐 아래냐를 논한다면 아랫 방향이 훨씬 더 낫다. 제가 10월 말에 10월 초죠. 인버스 이제 더 이상 실의가 없다. 윗방향으로 반등을 할 건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반등하고 나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이 아마도 12월 구간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내년 들어가면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이 산타랠리라는 단어, 네. 요걸로 표현되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네. 이게 그러면 올 수도 있다.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것이 우리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는 좀 말씀하신 좀 네. 어떤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렇죠. 예.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역금융 장세에서 멀티플이 빠진다고 할 때 제가 14,700에서 17,000까지 독을 피웠습니다. 이거 장 못 간다 이거. 멀티플 이런 상태에서 닷컴 버블하고 똑같아. 어떻게 가겠냐 그랬더니, 야
후황 기업들이 실적이 얼마나 내고 그로스가 얼마나 나오는데 주식이 빠진다고 하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저한테 되묻는 질문이 후황 기업들 중 후황만이죠. 후황만.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테슬라까지 합쳐서 후황만 TM 이렇게 하는데 그 7개 기업들 중에서 떨어질 주식이 떨어질 논거를 갖고 있는 주식이 어디 있는지 말해봐라. 어떤 거가 떨어져서 도대체 나스닥이 빠질 거냐라고 할 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환경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멀티플이 빠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거에 의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레벨 다운 되는 거. 지금은 그 금융적인 형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오게 되는 역실적 장세가 남은 거고요. 그 역실적 장세의 마무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끝을 보는, 그냥 뭐 우리가 말하면 흔히 일본어로 시마이 한다 그러죠. 그냥 시마이 해버리는 거가 크레딧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를 얘기하고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저거 되면 뭐 피벗 할 것 같냐, 이거 의미가 없고, 그동안 제로금리에서 4%까지 올렸던 이거가 실물 경제로 스며들면서 실적을 다운턴 시키는 부분,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뭐 IPO 하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러면 유통기업들 중에서는 채권 조달해야 돼. 채권금리 튀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차환 발행을 하든 신규로 돈을 끌어들이든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7%예요. 아, 되게 박하네요. 이렇게 박하죠. 그리고 코스피가 7%에서 8%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같이 좋을 때, 제로금리일 때가 8%였고 환율 좋을 때 지금은 7% 언더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 영업이익률이 그건데 거기서 금리가 1, 2%이다가 지금 5% 이상으로 들어가서 4%를 까먹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럼 부채 비율이 100% 언더면 그래도 그 개수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평균 그 부채 비율이 170%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비용을 실적에 녹여내야 되는 작업이 남았는데 분기 보고서 한 번씩 내는 거니까 앞으로 금리 오른 거에 대해서는 4분기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내년 1분기, 2분기로 가면서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만약에 12월 말로 재무제표를 결산했는데 돈이 안 되는 기업들은 회계사들이 장부 써주고 야 이거 돈 없다라고 했는데 채권 조달하다 안 되면은 가가지고 유상증자 때려 맞아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은 멀쩡한 기업들이 유상증자 두들겨 맞아가면서 갑자기 자금을 신규로 밀어넣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물려 있는데 바닥에서 신용 잡아서 한 번 더 때려박아서 추세 돌려버리면 금방 살아나거든요, 계좌. 그렇죠. 마이너스 30%, 50% 걱정할 거 없어요. 바닥만 잡으면 한 달만 해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유상증자 두들겨 맞으면 30% 마이너스 더 나는 거거든요. 그럼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30% 더 맞으면 준 깡통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돈을 끌어다 때려 박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주든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든가 아니면 친구라도 꿔야 되는데 돈줄이 다 말라버렸죠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갖다 넣냐, 실권주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만 생각하고 선반영됐다. 그 멀티플 조정할 때 선반영인 거예요. 금리 올릴 것 같으니까 먼저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은 재무제표 나와야 반영됩니다. 기업 실적으로 인한. 예. 그리고 추후에 크레딧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 보고 영업용 현금 이율 보고 이런 위협도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120개 정도 줄여놓은 것들 그거 다 제외하고 그러고도 신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뭐 2차전지 업체들이라든가 장사는 잘 되죠. 매출액은 잘 늘어나요. 근데 자기 돈으로 공장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100% 이건 유상증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조달하는 데는 10% 줘야 되는데 내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사는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멀티플 40배 받는다. 그럼 40분의 1이니까 2.5%로 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하발통 맞춰가지고 반토막을 내가지고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5%에 조달하는 겁니다. 5배, 5%니. 그러면 하발통 맞추고 그냥 유상증자로 끌어들여버리지 누가 그걸 하겠어요. 지금 기업체들이 IR도 되게 열심히 하고 여의도에 부항부항 연말 연초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더 잘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러티브에 속으시면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본금이 없거나 시설 투자를 빨리 해야만 경쟁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그거 끝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알토란 같은 기업들 현금 잔뜩 쌓아놓고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보다 순이익률이 더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논하는 거죠. 갖다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이자놀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오히려 주가가 더 빛을 반짝반짝 보면서 올라갈 수 있고 그걸 일명 밸류 주식이라고 하고 가치 주식들이 올라가는 흐름이고 지금도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가들이 종목을 발라낼 때 보통의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테마로 묶여요. 2차 전지 간다, 드라마 간다, 뭐 이러면서 이런 섹터들을 묶어가지고 테마성 뉴스가 나면 확 들어 올려지는 그쪽에 계속 참여를 하는 걸 계속 보게 되는데 되게 위험하다. 장 끝나고 나서 내일 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블록딜로 매각, 자산 매각, 뭐 BW, CB 전환권 청구, 유상증자, 그 다음에 뭐 랭크 다운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주식 가운데서도 뭔가 자금이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하신 그런 이슈가 언제든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근데 예. 그 지금 우리 그 채권, 그러니까 네. 저 뭐죠? 그 채권에 대한 그 신용 경색, 그러니까 네. 돈맥 경화에 대한 우려 이게 아직은 해소가 완전히 안 됐나 보죠? 안 돼, 안 돼. 그거는 지금 푸는 거는 정부가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웃스탠딩 하는 CP가 300조 정도 되는데 그 CP 중에 대부분은 그 여신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채권들을 금융사들이 다 투자해놨는데 그게 다 다운됐어요. 그게 그래서 장부가가 완전히 훼손이 되면서 자기 대차대조표 중에서 영업이익 손익계산서가 문제가 아니라 대차대조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 손실되는 거 멀티플 조정하면 되는데 대차대조표가 조정이 되면 PBR이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손해보험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은행은 사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진짜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바닥 찍고 많이 올라와 있던데 부실 채권 문제만 아니라고 한다면 은행주 같은 건 진짜 끝내주는 투자 수단이 될 겁니다. 배당도 좋지, 가격도 낮지, 오른 것도 없지, 앞으로 이익도 좋아지지 다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기업체 큰 거 하나 부실 왔다 갔다 한다거나 부동산, 지금 부동산이 4만 5천 가구 정도가 미분양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년 정도에는 15만 가구가 풀리면서 그게 2배 이상 늘어가서 8만 가구 이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역대급의 미분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PF가 들어가 있는 거가 160조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는 일반 기업체 시장에서 매월 들어오는 규모가 평균 10조 원 정도의 회사채가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채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누군가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돈을 줘서 풀어버리면 인플레가 나오니까 금융당국은 죄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흑자도산이 나거나 금융 시스템을 흔들어버리는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야 증권사 안 무너지게 보험사 안 무너지게 이거 은행들 돈 좀 각출해갖고 너도 이거 다 받아줘. 이거 하는데 금리 너무 비싸게 물르면 얘들 안 되잖아. 너 자꾸 은행 금리 올리지 말고 수신 금리 받지 마. 그렇게 해서 저축은행도 가고 다른 데로 가서 돈 좀 줄 수 있게. 걔들은 자기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예금 받아서 빌려주는 건데 자기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 안 들어오면 얘들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네가 다 가져가지 마. 그렇게 하고 여기서 얘들 좀 줘. 이걸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몰려버린다거나 어딘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나와버리게 되면 확 또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거고 내년에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오늘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죠. 수조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그래요?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좋으니까 은행에다가 야, 나 돈 필요할 때 이거 가져갈게 라고 하면서 마통을 개설해버린 거예요. 3조짜리. 그러니까 신용 좋은 기업들이 이미 벌써 다 자금을 선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못 빌리는 애들이 발 동동 구르다가 전환사채 발행하죠. 그리고 유상증자하죠. 그 다음에 부도 나죠. 그러면 3월쯤 되면 재무제표 안 좋고 저거 하는 애들 리스트가 들어올 겁니다. 한 110개 정도 기업들 중에서 일부는 관리 종목 전환, 상장 폐지, 실질심사 막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장 기업들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 한 110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네. 그리고 대형주들도 유상증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요. 이게 지금 투자 포인트에 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프라부터 시작해갖고 해외 건설부터 시작해갖고 자금만 있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선점을 하고 내가 망하지만 않으면 다른 애들 망할 때까지 기다려버리면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삼성이나 이런 데는 불경기 때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대기업들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은.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내년도에 한국 증시를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다. 네. 그게 이제 마지막 그 뭐라 그럴까요? 조정 네. 혹은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는 거니까. 네,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조금 그래도 지수가 좀 폭락을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2100이 전점이었는데 거기서 200포인트 더 빠져서 1900 간다고 치죠. 그런다고 해서 딱히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주식 못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3300선부터 시작해서 2100선까지 빠질 동안 계속 약세를 주장하고 저거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돌 거 다 돈 거예요. 제 입장에 실컷 달리기 한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서야 저한테 이득되는 게 없거든요. 들어오십시오. 주식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리세션을 경험했던 그 부분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방파제가 쳐 있고 튼튼한 뭐 저거 했다라고 해서 쓰나미가 오는 걸 막을 수 없듯이 리세션이 터지고 저거 하는 건 아무리 조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물고 있는데 대기업이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가 대금 결제를 못 해주면 이건 알토란 같은 기업이 있는데 넘어져 버리거든요. 주가는 그렇죠. 완전히 플런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는 피해 있는 게 상책입니다. 산 위로 도망가 있어야 큰 물이 올 때 조금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수가 얼마나 빠지느냐 안 빠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벤트가 마무리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건 타닥타닥만 하고 추세적인 베팅을 할 때는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좋은 타이밍을 잡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기업 실적으로 인한 네. 시장의 큰 조정, 이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위험 변수들도 있잖아요. 우리 네. 소위 블랙스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 뭐 요즘 이야기하는 것들이 금리가 지금 이렇게 4, 5%대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올리고 난 이후에 그 부작용들, 네. 특히 신흥국들은 여기에 큰 리스크가 몇 개월 지나면서부터 밀려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네, 보는 네.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조사를 많이 해보는데 그 non 파이낸셜 기업들, 그러니까 금융 기업들은 탄탄해요. 그래서 미국이 옛날에 저것처럼 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신용 보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저렇게 하는데도 버티는 이유는 도이치뱅크로 한번 해봤거든요, 걔들이. 옛날에 중국의 위에나 사태가 터질 때 15년인가 16년도에 그때 글렌코어라고 하는 회사가 휘청휘청거리고 막 원자재값 파동 나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돈을 냈던 도이치뱅크가 막 휘청휘청 해갖고 막 밑으로 까일 때 있었어요. 근데 그 유럽에서 그 잘 조정해서 넘어갔거든요. 크레딧 스위스도 지금 자본금의 대부분을 막 날리고 있지만 거기도 일단은 넘길 것 같아요. 그러나 은행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non 파이낸셜 기업들이 문제다. 좀비 기업들. 그동안 10년 넘게 저금리로 했던 기업들이 이제 실업을 통해서 파산을 통해서 인력들을 바깥으로 배출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업률이 높아진 상태가 돼야 충분히 이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터질지에 대해서 예상 후보를 내라라고 하면 제일 위험한 게 영국, 제조업 국가죠. 독일은 뭐 아무리 흔들어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관광만 사면 얘들은 살아납니다. 조상덕에 잘 먹고 잘 산다고. 네, 맞습니다. 조상덕. 완전 진짜 조상덕이고 박물관 하나가 삼성전자보다 더 벌어들이는 그런 나라고, 그리고 걔들은 또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아주 잔디처럼 떼짱처럼 막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구석이 뭉거진다 하더라도 나라 경제 전체가 빠그러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문제가 되면 유럽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뭐 아직도 뭐 영원히 오지 않는 것들이죠. 애플카처럼 안 오는 거, 중국 부동산 크러쉬. 그러게요. 그 참 올만한데 이 정도 노이즈면은 아니 한 번은 와줘야 예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안 와.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그 중에서 중국 애들 예금도 안 하고 장바닥에 구들장에다가 돈 깔아놓고 사는 부자들 너무 많다 그러고, 실제로 중국 가보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문제로 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을 거다 내 생각에. 그냥 가격 기능을 마비시켜버리고 잠궈버릴 수가 있잖아요. 대출 해놓고 기다리자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터키 뭐 이런 거, 이집트 뭐 이런 터져봐야 그건 아닌데, 그렇죠. 네, 지금 그 문제보다는 섹터 중에서 가계의 소비가 다운되는 것,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이빙즈 레이트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순 저축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빼다 쓰기 시작한다는 거고, 카드 사용액이라든가 리볼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6개월 후에는 소비도 조금 다운이 될 거고, ISM 제조업 지표는 빠그러졌기 때문에 생산은 좀 침체가 들어갔고, 그러면 기업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채권 시장에 있어서 하이힐드 채권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일정 지역이나 일정 나라가 무너지는 그 컨틴전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감지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용 경색이 좀 더 갈 것 같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올 거라고 예상은 동의해요. 그 네. 예상에는. 네. 근데 미국과 관련해서는 네. 지금 2분기 때도 그렇고 3분기 때도 그렇고 계속 경기 침체 올 것이 안 좋을 거야 하지만 계속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 섹터가 어렵지만 다른 쪽 섹터에서 네. 올라주면서 결국 평균으로는 성장을 하는. 예. 그래서 기업 실적발 주가 급락 미국에 이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통계의 오류인데 실제로는 에너지 비율 빼면요 지금 성장률 안 나와요. 근데 다 합쳐놓으면 성장률이 2.2%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빼버리면 마이너스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보다 미국이 6개월 뒤에 금리 인상했어요. 한국이 8월 말에 금융위원장 바뀌고 나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잠깐 선반영 됐다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미국은 그러고 나서 3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QT랑 이거랑 같이 하고 있어요. 재무제표 축소랑. 근데 그 효과가 나오려면 이제 9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장이 많이 빠지고 실적 안 좋고 주가가 반대로 크게 못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다우존스는 올라가는데 나스닥 못 올라가잖아요. 대표적인 유동성 장세의 어떤 대표 주자가 나스닥이고, 다우존스가 지금 버티는 건 말씀하신 대로 실물 경제 완전 뻥이잖아. 지금 자동차도 잘 팔리고 지금 뭐 문제될 거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실물 경제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지표들이 몇 개 있어요. 트럭 토니지라든가 ISM 뉴 오더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행자 개수, 뭐 에어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우존스가 꺾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그 부분이 반영된다고 보면, 지금 이제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월이죠. 내년 3월 정도부터 이제 그게 타격이 올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올라진 상태에서 안 올리기만 하면 경제는 정상 작동된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좀 뭔가 약간 실물을 모르는, 금리가 대출을 줄여서 20% 30% 줄였는데도 금리가 2배가 올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70%가 이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200만 원 내던 사람이 35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빚을 줄였는데도. 그러면 빚을 더 꿔주는 데도 없고, 더 빚을 조달하려면 이제 P2P부터 시작하고 이런 데로 가서 두 자릿수 조달해야 되고, 소비가 늘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한국은 부동산 문제가 폭락을 해도 금융 시스템으로 번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국의 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일으켜서 저거 하면 10년 동안 신용 불량자로 자기가 갚지, 맞아요. 나라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어요. 파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네네. 그리고 이게 1대1 은행하고 1대1 거래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가갖고 모기지 그처럼 그걸 또 넘겨가지고 파생 금융상품 만드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부동산이 빠그러진다고 해서 모기지 사태 같은 일은 안 일어나고요. 미국은 왜 괜찮냐? 미국의 모기지를 보면요, 금리는 쳐올랐지만 실제로 보면 고정금리 대출이 많아요. 걔네 2.7% 언더에서 고정금리를 다 했고요. 예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막 두 채, 세 채 사버렸는데, 지금은 신용도가 매우 좋은 1등급 1티어들 소비자들이 다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집값이 30% 부러진다 하더라도 모기지가 부실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지는데도 소비는 튼튼할 거다. 그거는 경제 데이터를 안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미국은 부동산 가격하고 소비하고
코릴레이션 매우 깊습니다. 기업 실적하고도 코릴레이션 매우 깊어요. 그래서 시차와 레깅이 있을 뿐이지 분명한 건 소비와 투자는 감소한다. 그리고 그거를 보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게 WACC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용어인데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채를 조달하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 그 평균적인 값이 6%거든요. 20년 동안 08년도 서프라임 터졌을 때 빼놓고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었던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금리 몇 프로냐 뭐 이거 얘기하지 말고 페드 금리 어디가 고점인가 얘기하지 말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해서 장사하려면 6%짜리 빌려다가 실적 내야 되는데 걔네가 지금 마진이 13%, 14%에 걸려 있거든요. S&P가. 네. 우리나라는 아까도 7, 8%라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6%면 우리나라는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나 미국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현 환경은 우리는 잘못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거고 미국은 영업이익률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반토막 나는 거예요. WACC가 그렇게 줄어드는데 어쨌든 부채 비율이 non 파이낸셜 기업으로 했을 때 170%까지 끌어올려진 상황에서 돈을 유상증자로 조달하든 이걸로 조달하든 파이낸싱을 할 때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기업체들은 투자를 감소시키고 해고를 많이 늘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 안 좋지, 생산 안 좋지, 투자 안 좋지. 그러면 어디서 이걸 받아주냐니까 그 중국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중국 너는 괜찮지. 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 중국의 경제 부양체 이것이 좀 뭔가 모멘텀이 돼주지 않겠냐. 그렇죠. 세계 경제에. 네, 그렇죠. 그 니들이 뭐 해라. 근데 걔네는 순수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서 중간재를 팔아먹으면 괜찮은데 미국이 중국에다가 걔가 부양책 한다고 그래갖고 거기 뭐 캐터필러가 들어가거나 그럴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하고 미국 그거하고는 별 상관은 없죠.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감은 있겠지만 그거는 많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빅테크 중에서 일부는 미국에 저걸 하겠지만 IRA법이라든가 뭐 다시 리쇼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한다거나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생각보다 좀 길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경기 침체 그리고 그로 인한 기업 실적의 악화 네.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터질 네.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미국 시장을 조정을 다시 한번 근데 미국 시장도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 역대급으로 많이 네. 거품이 빠졌다라는 평가들도 좀 나오잖아요. 아, 그 저기 요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여기 차트를 보면 이제 닷컴 버블일 때가 여기거든요. 여기 그리고 저희가 이제 17,000이 갔을 때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1.5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평균 대비했을 때 역사적 평균 대비했을 때 멀티플이 요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리세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싼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 바운드리를 봤을 때 5년에서 조금 비싼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이익이 안 부러진다는 가정하에서 유동성만 가정했을 때는. 근데 만약에 이익이 부러지게 되면 이 리비전이죠. 여기 보면 2018년, 19년에가 금리 올릴 때거든요. 그러면 이익의 개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하얀 선 위로 올라가면은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거고 하얀 선 밑으로 내려오는 건 이익이 마이너스 날 거다라고 하는 거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거 바닥을 치느냐라는 거죠.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이렇게 내려와야죠. 그러면 크러쉬가 나지 않는 2018년 수준까지는 와야 정상 아니냐. 요거는 너무 짧았고 2000 여기 너무 짧았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2020년이고 이거는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좀 나와서 중간 정도로 와서 반반. 그러니까 좋아질 거야 하는 애들 반, 나빠질 거야 하는 애들 반인데 요 반이 왜 나온 거냐? 원자재 값 올라서 그런 거죠. 인플레 때문에. 그러니까 걔들 빼버리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 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수순에 있었던 최가까운 시점인 2018년, 19년도까지 어닝이 조정돼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남았다. 어닝도.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OP 마진이 검은색인데 이게 너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아니 검은색이 아니라 이게 지수고
분홍색을 보시면 이제 OP 마진이거든요. 마진율 네. 13%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너무 높다는 거예요. 금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높은 금리를 냈던 거는 이쪽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자릿수는 깨져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13%니까 왼쪽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여기서 분홍색이 이렇게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빠져서 10% 언저리까지 내려와 주면 아, S&P 기업이 마이너스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OP 마진을 13%로 잡아놓고 그 이익에 대해서 멀티플을 평균 잡았을 때 조금 강세장이었던 시준까지 맞춰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도 줄어들 뿐더러 2023년엔 그렇게 맞춰서 크레딧이 문제가 되면 유동성은 더 줄어들 뿐더러 그리고 마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익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자. 과학적으로 이렇게 비싼 금리 갔다가 누가 카드 긁을 거고 리볼빙 금리가 20%가 넘는데 돈 못 갚으면 못 쓰지. 그렇죠. 한도가 안 나오는데 리볼빙 하면서 한도 늘어나는 거 보셨어요? 불경기 때 그러지 않고 계속 줄이거든요. 그게 상환을 위한 목적이지 소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그렇죠. 겁니다. 리볼빙 은행에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의 가중평균 자본 조달 비용이 6%면 22년 만에 최고치고 그러면 기업 투자 감소, 소비 감소. 더 뭐 볼 게 있느냐. 데이터로 리세션을 받으면 그때 늦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리세션 받으면 평균적으로 리세션 판정은 리세션이 일어난 이후에 15개월 후에 리세션 판정이 났습니다. 네. NBER이라고 해서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우리나라 말 통계청 같은 거 걔가 저 때가 리세션이야 라고 하는데 15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4분기 있다가 해주는 거예요. 4분기 5분기 있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났을 때 리세션 판정 났을 때 지수를 보니까 60% 평균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바닥서부터. 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반등을 대비하고 어디서 저점인지를 찾아야지 올라갈 때는 밑에는 안 보고 위만 보고 내려갈 때는 내려갈 때도 위만 보는 겁니까? 바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려가는 시점에서 어디가 정말 턴 어라운드 하는 곳인지를 민감하게 잡아내는 게 저점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미국보다 좀 빨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후에 뭐라 그럴까 나오는 현상들이 미국보다 선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 아까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어떤 큰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의 경우 네. 미국은 그 다음에 조정이 있을 거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은 또 같은 때에 오르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조금 저기 먼저 움직이긴 하는데 우리가 먼저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 실물 경제가 완전히 예전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에도. 리세션이라고 하는 게 6가지 항목이거든요. 실질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시장 지표 2개. 그러니까 다 고용과 관련돼 있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소비 지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생산입니다. 생산은 부러졌고 이제 소비가 부러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 실업률은 또 굉장히 후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미국의 실물 경제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전에 한국 경제가 먼저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정책을 펼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 눈치, 중국 눈치 보면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전략을 짜고 수출 잘 되는 걸 밀어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증시도 빠질 때는 먼저 빠지겠지만 여기가 리세션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느낌이 미국에서 돌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먼저 와서 우리 주식을 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빠지는 거는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해놓고 미국이 추가적인 조정을 하게 되면 따라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지만 반등은 우리가 먼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는 유가 WTI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매수 이런 것들이 될 거고 달러 인덱스 같은 거가 될 겁니다. 세계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달러가 나와서 풀리기 시작하면서 돈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 인덱스가 빠그러지기 시작하면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세계 경제가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2개가 생기는데 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즘 이렇게 보면은 한국 증시가 오늘 좋으면 나스닥도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먼저 나쁘면 저쪽도 나쁘고 우리가 약간 먼저 한 발 앞서는 느낌. 예, 먼저예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하신 어떤 큰 조정 이것도 우리가 먼저 선반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을 했고 그런 후유증을 먼저 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 시점에 우리가 안 좋은 어떤 시장의 하락이 있을 때 미국도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 왜냐하면 이것도 시차를 두고 그 뒤에 나온다고 하면 한국이 정말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네. 우리 서학김들도 참 많잖아요. 네. 그럼 서학김들은 한국 시장 무너지는 거 보고 그때 아 미국도 따라가겠구나 이렇게 팔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결론을 그냥 심플하게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질문할 대표님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뭐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최근 일이기 때문에 뭐 공부한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날짜선을 따라서 시간선을 따라서 지금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코릴레이션을 돌려보면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이틀 연창 빠졌는데 한국은 다 들어 올려요. 그리고 미국은 좋은데 한국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실적 장세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정도. 그 실적 장세나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된 일이 나오면 그러면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낮아져요. 유동성 장세가 오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가 빠질 때로 보면 미국이 막 빠지면 한국도 확확 빠지고 막 갭으로 막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한국은 먼저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 5% 빠지는데 우리는 2.5%, 1.5% 빠져버리고 들어 올리고 말았거든요. 우리는 워낙 오른 게 없어요. 3,300 그렇죠. 갔다가 미리 따져버리고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800에서 2,200선 거기로 복귀하는 거지. 이제 유동성도 없고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깊이 빠졌으니까 반등 2,500 갔다가 다시 2,200 선 안으로 들어오면서 조정을 맞추는 거가 맞는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 크레딧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은 크레딧이 터질 게 별로 없어요. 한국은 터질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PF, 이거 미분양 이거 되게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되게 지루한 두통, 편두통처럼 오래가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냥 한번 딱 어디 가갖고 다치고 스크래치 나고 그냥 마데카솔 바르고 마는 그런 컨셉이 아니고 계속해서 치통 뭐 이런 어떤 이런 통증처럼 계속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비와 어떤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누를 거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고 그걸 방향성을 맞추려고 하지 말자. 다만 크레딧에 문제가 터져서 쾅 떨어질 때 그때 베타 플레이라고 하는 지수 플레이는 그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미국은 10년 사이클에서 뭐 지금 빅테크들 팡이라고 하는 애들이 13년 동안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다시 미국 끌고 갈 거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른 애들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황기업, 빅테크 기업 혹은 뭐 다른 기업 일단 요거를 제치고 예. 지난 13년간은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 그래서 이제 확신을 심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는 이 조정이 있고 나서는 신흥국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접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제가 돌고 돌아서 저한테 그렇죠. 예,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문익점 선생님 정도 되는 거죠. 강익점이라고 제가 그거를 나스닥 고점일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 인버스를 때리자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고요. 그리고 그때 원자재 가격 보시면 원자재 가격 개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크리컬하고 원자재 가격 좋다, 캐터필러 같은 거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지적하신 부분이 맞거든요. 10년 상승은 쫙 끌어당겨서 미국의 부를 확 끌어당겨서 미국 달러같이 막 세게 하고 미국에 막 부동산 주식 다 키워놓은 다음에 그거 갖고 와서 야 이거 어디 전 세계 어디 투자할 데 없나? 그래서 영국 흔들고 막 중국 흔들고 막 탈탈 털어서 거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30년 차관 인프라 투자 내가 해줄게. 너 힘들지? 달러 좀 필요하지? 주고 30년 동안 돈 빨아먹고 그 금융으로 먹고 사는 게 미국의 전략이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지난 40년간 그랬어요. 10년 미국 강세, 10년 신흥국 강세, 10년 미국 강세, 10년 신흥국 강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율이 1,300원일 때 미국에 가는 것보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지금 수준은 아니지만 나스닥이 15,000선 일대 기준을 했을 때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기업이 그대로 이익을 낸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0%입니다. 그냥 미국 15,000선에서 10년 동안 나스닥 장기 투자하면 제로라는 거예요. 그냥 15,000선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지만 장기 투자하면 15,000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에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주, 방산부터 시작해갖고 첨단. 걔네만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기술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환율 손해 보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가시는 게 맞고 그걸 제공해드릴 능력이 저는 안 되니 제 생각에는 매크로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미국은 조금 완화되고 상승률이 높지 않고 그러니까 2000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올라가는 그 장에 미국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게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600%, 중국 400%, 한국도 많이 올라가. 현기차 막 10배 올라가.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꼭 너무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결국은 성장 산업, 네.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아. 업종, 섹터, 산업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그 뭐 나오는 뭐 우리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주에 집중 투자한 외국인의 자금이 한 6조가 최근에 들어왔다. 아, 이거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소가 있고 네. 어려워질 환경이 예상이 되는데 네. 외국인들은 왜 살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1차적으로는 중국 환율 위에나 중국의 불확실했기 때문에 위에나가 포치 깨고 나서 막 분들분들 했었잖아요. 근데 뉴스 잘 검색해 보시면 중국 애들이 가서 미국한테 따거 띠부치 했어요. 가서 왕이 외교부 장관이 그 양반 누구야? 또 이름이 블링컨. 그 양반 만나서 외교적으로 대화하겠다부터 하면서 달러 인덱스 약화되고 포치 했다가 환율 내려가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외환도 1,440원일 때 인버스를 쳐가지고 20% 정도 수익이 났어요. 2배짜리. 10% 빠진 건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렇죠. 으르렁거리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아직도 중국이 아무리 막 하면서 막 뭐 팀부동 막 하면서 뭐 자기들 쫑거린민공화국 뭐 먹겠다 하지만 걔들은 현실을 잘 알죠.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으르렁거리고 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가 있던 것 같고 대만 문제 전쟁 날 것처럼 하더니 싹 조용해지고 그리고 나서 신기한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면서 우크라이나 들어가고 기름값 빠지고 채권값 빠지고 채권값 올라간 거죠. 채권값 올라가고 그렇지. 모든 게 안정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질문하신 걸 갑자기 놓쳐버렸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샀을까? 6조라는.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뭐 계속 사고 있으니까. 네, 한국을 샀다 그렇게. 그리고 오늘 들어온 거는 이제 MSCI 밸런스 맞추기 위한 거였고 삼성전자가 너무 쌌거든요. 내년에 실적이 1분기에 망가진다는 걸 고려해도 너무 싸니까 PBR 기준으로 PBR 플레이 하는 자금들이 들어온 거다. 결국엔 그 사람들은 사고 오랫동안 갖고 가겠죠. 장기 투자자다. 네, 내년도에 리세션 오는 거 그 사람들은 상관 안 하는 거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내년에 리세션 오면 또 살게 이렇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절망적으로 보는 상황이 너무 극한에 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 같은 게 08년도 서프라임 때보다도 더 많이 비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고 바닥을 잡는 것 같으니까 같이 들어간 것 같다. 환율 하락하는 거에 베팅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추세적 반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말씀하신 그 큰 조정이 내년 상반기에 온다고 하면 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각오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미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손절 처리, 그러니까 손실 확정을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50%인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서 그냥 그 과정을 견디리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엄청나면 또 가다가 정말 바닥에서 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1년 내내 받는 질문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현실 당면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이 들릴 때마다 뭐 2월, 3월, 4월, 5월까지 가고 그러고 나서 폭락하고 7월 폭락하고 또 가서 8월 달에 또 올라가니까 거기서 또 막 강세론자들 딱 오르면서 완전히 9월 달에 쓸어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1, 2, 3월 놓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뷰와 관점이기 때문에. 5월에 깨진 거랑 8월에 깨진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완전히 밀린 상태에서 돈을 더 밀어넣고 마이너스 통장 있는 거 다 밀어넣고 그렇지. 신용 집어넣고 거기서 깨져. 물타기 한 거죠. 그래서. 물타기. 그 반대 매매 양이
5월 달부터 깨진 거 그 이후에 8월, 9월 달에 깨진 9월 말까지 깨진 거가 더 엄청나게 돈이 깨졌어요. 근데 지금 신용잔고 또 17조까지 또 올라왔어요. 아, 적정 신용잔고 13.8조인데 4조 오버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문제 내년 초에 이사 처리잖아요. 그렇죠. 또 문제 생기죠. 돈 빼야지. 그럼 증권가에서 예수금이 빠져나갈 겁니다.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종목들로 자꾸 자리 싸움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세를 뿜어내기 때문에 장이 나쁘다 생각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종목 잘못 들고 있으면 유상증자 얻어맞고 주가 빠지고 유상증자 할 것 같은 기업들 저희같이 이렇게 빠꼬미들 재무제표 보면 다 아니까 그렇죠.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유상증자 툭 떨어지면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실권주 나와. 그러면 그게 종목 추천을 못 하겠어요. 제가 1년 동안 안 했는데 지금 싼 거 다 보이고 엑셀 시트로 구글 시트로 제가 2,000개 기업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추천을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이 회사가 당면한 광제나 경영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반토막 났으니까 어떤 기업은 반토막에서 올라서서 본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영이 네가 와갖고 장 빠그러진다고 리세션 온다고 했는데 나는 회복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는 기업체를 보지 않고 모든 기업이 다 내려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양반한테는 내 실수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반토막 났는데 그게 원금이 1억이면 1,000만 원까지 내려가는 그런 기간이 와요. 요즘 뭐 사실 그 비슷한 좀 케이스는 다르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위믹스 건 때문에 거기서 또 한 40%가 확 빠져버려가지고. 그렇죠. 예. 돈이 있는 기업인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는 이게 제가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수 플레이도 위험하지만 종목 플레이 이게 다 사방이 지뢰밭이다 이거. 한 발 한 발 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까지 현금을 확보 못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1년간 굉장히 고난을 겪을 겁니다. 기업이. 예.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부동산 레버리지 일으켜서 질러놓은 거 안 팔릴 거고 그러면 그런 부채는 3억, 5억 이런 거 막 열심히 일하면 막 투탕 뛰면 막 갚을 것 같잖아요. 좋을 때는 택배만 뛰어도 한 달에 5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어요. 뭐 저기 쿠팡 예거 쿠팡맨만 해도. 근데 이제 불경기가 되면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이 쓰고 먹고 줄이는 걸 다 줄여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배달이 100건이다가 20건도 안 돼요. 20%도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져올 데가 없어요. 그거 한번 빠그러지고 신용 불량 생기면 10년 갚아야 됩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전자나 LG 에너지 솔루션 어쨌든 삼성전자 지금 많이 빠그러졌잖아요. 그렇죠. 다음 분기, 이번 분기 아니면 다음 분기까지 하이닉스가 적자로 돌아설 거고 그럼 반도체는 바닥 플레이를 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이닉스 적자 보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충격받아서 떨어지면 그때가 살 때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경험적으로 그랬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게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는 맞는데 그 뒤에 있는 서브시디들은 기업 실적이 크게 부러지지 않는데도 주가는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중소기업들. 네, 전체적으로 펀드들이 막 사 들어가야 막 확산이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드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부러지지 않더라도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기거나 슬금슬금 내리꽂으면서 사람을 질리게 만들 거다. 두 번째, 우발적인 현상에 의해서 푹 떨어지고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고 추가 현금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상장 폐지 실질심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게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재무제표,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고 넉넉하게 가지고 있고 또 계속 현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안전한 거고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다 해도 현금이 없다면 그 증설 비용이 없으니 거기서 어떤 문제가 터질 수 있다. 내가 돼야죠. 아니 돈 많으면 할 수 있죠. 네. 그 뭐 성장 보 아니 5년 여기서 사서 5년 기다려서 주식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주식시장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단기적인 그 변동성. 그렇죠. 오토 리버스처럼 무슨 필리버스터도 아니고 계속 오른다. 그렇게 해서 반토막 3분의 1토막 나오고 결국에는 나중에 쥐고 있으면 올라가죠. 그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고통을 제가 리세션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아파보긴 처음이야라는 말을 신종플루라든가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됐든 어쨌든 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일단은 좀 비중을 줄이는 네. 방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나중에 그런 기업 실적으로 인한 큰 하락이 있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 네. 그리고 매수하는 종목 선별도 그러게 종목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종목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종목이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지금 보는 게 그럼 기준만 얘기해 주시면. 기준은 현금 흐름이 일단 있어야 돼. 현금 흐름표에 돈 잔뜩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부채 비율만 보면 안 돼요. 현금 흐름표에. 예. 부채 비율은 예를 들면요. 부동산 기업들 막 이런 것들 부채 비율 막 나오고 그렇지. 하잖아요. 그거 과소계상이에요. 걔들 자산이라고 잡혀 있는 거 안 팔려 버리고 그냥 반대 매매 나가 버리면 경매 20%거든요. 마이너스 20%씩 그렇지. 나오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 신용 경색 때문에 흑자부도 나는 게 자산 잔뜩 갖고 있는데 안 팔려서 부도 나요.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자결제 업체 같은 애들 있잖아요. 막 부채 비율 막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전자결제 업체는 부채가 걔들이 누구한테 돈 끌어다 하는 애가 아니에요. 가맹점이 있고 소비자가 있고 카드사가 있으면 카드를 긁으면 소비자가 긁으면 카드사가 이 결제사한테 돈을 줘요. 그리고 그거를 가게한테 주는 타이밍이 2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2주 동안 그 돈을 갖고 있어요. 미지급금. 그렇죠. 그 계정은 부채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결제 업체들이 막 부채가 늘어난다 그러면 걔들은 실적 무지하게 좋아지는 거고 부채로 갖고 있지만 그거는 돈을 내는 부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갖다 놓냐? 단기 유동성에다 집어넣어서 이자를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것보다 꽁으로 버는 돈이 더 많아지는 기간이 부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부채가 늘어나면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만 보면 안 된다. 현금 흐름표에 플러스가 나야 되고 두 번째로 그 현금 흐름표의 항목 중에서 영업에 의한 현금 흐름표, 오퍼레이팅에 의한 현금 흐름표가 무조건 플러스 나는 게 좋다. 그리고 투자는 상관이 없지만 자본 조달을 통해서 유상증자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갚는 애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현금이 없는 애들은 괜찮아요. 빚 깐 거니까. 그렇죠. 이자 안 내고. 이자 안 내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자본 조달이 플러스 계속 나는데 영업해서는 계속 손실 보는 애들은 그건 뭐 불경기 보면 뻔한 거예요. 내년 내후년까지는 걔들은 계속 돈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유상증자 아니면 채권 조달 막히면 그냥 레버리지 일으켜서 20%짜리 막 끌어온 P2P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애들 만지면 안 됩니다. 더 그런 경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에비타 뭐 큰 기업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이 에비타라고 하는 게 어닝은 어닝인데 이자 그다음에 감가상각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 중에서 이렇게 봤는데 감가상각이 너무 크다. 이자에 비해서 감가상각이 너무 크다. 그런 기업들은 괜찮은데 감가상각은 조금인데 이자가 많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어려운. 그 배수가 충분히 큰 기업들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커버 안 되는 기업들이 180개예요. 그 기업들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셔야 된다. 현금 흐름표 무조건 좋아야 된다. 하긴 또 그러한 것들 가운데 뭐 단 5%가 됐든 10%가 됐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또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더 악화를 부르겠죠. 그렇죠. 신용 반대 매매 증권사. 그렇지. 증권사에도 크레딧 다 보거든요. 야 이거 이익도 안 나는 기업한테 이거 재무제표 이런데 여기다 신용 줬어? 그럼 신용 다 갚으라고 그래. 그러면 신용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걸 가지고 5년 버티고 신용이 물려 있어도 돈 이자 내가면서 물려서 갖고 있을 거야라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증권사가 자기 자본을 까먹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이게 증권회사가 수익을 증권에서 못 내니까 부동산에다가 PF 보증을 서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벌었었는데 그게 확 꺾어지면서 자산이 축소가 되면 영업용 레버리지가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출이나 담보 신용으로 나갈 수 있는 게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고객들한테 갚으라고 하는 돈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신용 잔고가 17조 원인데 연말로 가면서 신용 안 됩니다 라면서 신용 불가 종목 리스트가 확 올라가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아주 보수적으로 예. 그래서 시장이 오른다 조금 더 마음이 놓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또 지난 5월, 8월처럼 막 물타기를 한다든지 그나마 네, 불타기 막 하고 불타기를 한다든지 왜냐면 손실봉을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정말 위험하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적당히 올라오시면 파실 거예요. 지금 반등할 건데 올라오면 파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올라오면 내일 좀 더 저쪽에서는 완전히 바닥 잡았다고 하는데요. 강 이사님이 하는 말씀이 왜 리세션이 온다는 거예요? 왜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막 해드려요. 근데 나중에 또 와요. 바닥 잡으면. 바닥 때 이제 하면 지금이라도 팔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 파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2,500에서 2,600 간다고 해서 계좌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해봐야 몇 프로니까. 안 좋아져요. 한 종목에 몰빵 찍고 지수 따라가기 막 설계가 됐다면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가들 보통 안 그러거든요. 개별 종목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종목의 가지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다 보면 살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조금 투자해서 1, 20% 먹고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돌리막기, 감자 뒤집기처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지치지 마시고 돈 깨먹지 마시고 버티고 있다 추세 전환할 때 전환이 되면 한 달에 몇십 프로씩 올라가는 종목들 수두룩박박해요. 자, 진짜 제가 그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지수가 2,500까지 올라왔는데 자기가 가진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는 종목들 막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이요 50개도 안 돼요. 저는 지금 뭐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 10개 미만이거든요. 신고가 종목들. 섹터로 보면 뭐 인프라 가지고 엄청 오지게 물려 있었어요. 올린 거 신고가 이런 거 몇 개 나오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2,000개 종목 중에서 신고가 종목이 100개라고 하면 나머지 1,900개가 앞으로 신고가 낼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못 먹었다고 10% 때문에 못 먹었다고 조바심하거나 포모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이 지수가 무턱대고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거든요. 10% 끌어올리고 얘들 다 차면 팔아서 또 다른 것도 10% 올리고 그러니까 지수는 2,500에서 2,700 뭐 만약에 간다 2,700 가면 거기서 멈춰 있는 거거든요. 더 한없이 막 수소풍경처럼 올라가지 않거든요. 한쪽에는 내리고 한쪽에서는 올라가고 그러고 나면 또 차면 또 한쪽 내리고 한쪽 올라가고 그러니 깨지지만 않고 리세션 기간만 버티고 나면 지금 신고가 종목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면 또 신고가가 나올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거 놓쳤다라고 해서 차례대로 하는 것들이 망가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자꾸 뭔가에 쫓기듯이 뭔가를 하실 게 아니고 이거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만 안 나면 난 정말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라왔는데 운이 좋게 좀 회복됐다 그러면 줄여놓고 현금 가지고 그렇게 계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바닥을 찍기 전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쪽. 네. 네. 하여튼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시황 이것도 그 우리가 잘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무슨 종목을 들고 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 요즘 같은 때는 정말 한번 대입을 시켜서 내가 그런 종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들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거의 아주 크게 동의가 되네요. 네. 그게 아마 되게 힘드실 거예요. 사실은 전문가들이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고객들이 필요한 거는 점쟁이처럼 여기 얼마 올라간다 아니면 뭐 목사님처럼 마음의 안정을 주고 그냥 위로하고 잘 되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자리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들도 혈안이 돼 있는 게 이 반등장에서 조금 더 먼저 치고 올라가는 놈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지금은 다 힘들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고 아마 제 얘기가 계좌에서 느껴지시면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걸 남들이 그랬대더라. 아이고 저거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네 라고 하셔야지 본인이 직접 자기 돈을 넣고 그걸 견디시면 아마 무척 괴롭고 정말 그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목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죠.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이 중요하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라가는 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도 그만큼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도 우리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 말씀을 듣고 우리
그 투자에 대입을 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뷰를 세우고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강영현 이사님의 말씀도 한번 깊이 새기고 한번 내가 가진 생각과 투자의 어떤 기준과 한번 잘 비교하면서 나 자신만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강영현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